한국은 주제 파악 좀 해라. 일본은 한국의 낡은 탐사선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도쿄 전역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수심 5,000m, 일본이 10년을 실패한 죽음의 바다에서 한국이 보란듯이 일본의 숨통을 조일 검은 보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6천억 엔을 쏟아부은 일본도 끝내 손에 넣지 못한 이것. 오만했던 일본 관료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매달리게 만든 그 통쾌한 역전극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단장님, 도요타 나고야 공장이 멈췄습니다. 재고가 바닥났단 말입니다.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나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냈죠. 수화기 너머로는 사이렌 소리와 직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마치 전쟁터 한복판 같은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게 식어빠진 녹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사님. 공장 하나 멈춘 것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품이 떨어지게. 품이요? 지금 품이 따질 때입니까? 중국이 히토류 밸브를 잠갔다고요? 이대로면 사흘 안에 일본 전역의 모터 생산 라인이 올스톱됩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그대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더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TF 상황실의 거대한 전광판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일본의 주요 산업단지마다 워닝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죠. 상황은 단순했습니다. 아니, 명백했죠. 중국 상무부가 어제 저녁 기습적으로 발표한 전략 광물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그 한 장의 문서가 일본 열도의 숨통을 조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자 시진핑 주석이 마침내 가장 아끼던 칼을 뽑아든 것이었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사마륨.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 히토류들의 수출 쿼터가 하룻밤 사이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단장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논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붕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안경을 고쳐 쓴 부하 직원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붕괴? 오버하지 말라고 해. 이건 전쟁이야.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이라고.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화려한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저 불빛들이 꺼질까봐 다들 안달이 났겠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쟁은 말입니다. 누가 더 센 주먹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숨을 참느냐의 싸움입니다. 중국이 우리 목을 조른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이 막혀 헐떡일 때쯤이면 옆 나라 한국은 이미 질식사에서 시체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본은 그래도 지난 50년간 축적해둔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축해둔 자원도 있고 대체 공급선을 뚫을 로비력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파봐야 나오는 건 화강암 덩어리뿐이고 자원 해외 의존도는 98%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반도체다, 전기차다, 떠들썩하게 팔아대지만 그 알맹이인 히토류가 끊기는 순간 한국의 공장들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 보관소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김 사무관 한국 쪽 동향은 어떻지? 제가 여유롭게 묻자 김 사무관은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단장님. 뭐가? 삼성이나 현대차 라인이 멈췄다는 소식 아직 안 떴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조용합니다. 한국 정부도 기업들도 공식 논평 하나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대비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책상을 탁 치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대비? 꿈 깨라고 해. 놈들이 무슨 수로 대비를 해? 자원도 없는 주제에. 그건 대비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마비된 겁니다.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있거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물밑에서는 중국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겠죠. 우리 일본도 이렇게 휘청이는데 한국 따위가 버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히토류 확보,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일본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도쿄대 연구팀을 이끌고 미나미토리 섬의 절을 쑤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6천억엔이 넘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6,000m 심해의 수압은 상상을 초월했고 기껏 퍼올린 건 경제성 없는 흙탕물뿐이었습니다. 기술 대국인 우리 일본조차 바다 밑바닥에 보물을 꺼내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신이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었죠. 그런데 한국이요?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쥐는 애들이 밥상을 차리겠다고 덤비는 꼴입니다. 저는 책상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얇은 보고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정보원이 보내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동향 보고서였죠. 표지에는 탐해 3호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배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작 1,800억 원짜리 배 한 척으로 심해를 탐사하겠다.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우리 치큐오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싸구려 장비로 서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뚝했다고 나선 꼴이라니.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아니, 국민 세금을 바다에 갖다 버리는 쇼에 불과하죠. 단장님,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구석에 있던 대형 모니터의 화면이 갑자기 바뀌더니 속보라는 붉은 자막과 함께 긴급 뉴스가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상기된 얼굴로 침을 튀기며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지질자원연구원 서태평양 공해상에서. 저는 의자를 돌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싶어서 말이죠. 아마 탐사에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같은 상투적인 변명이나 늘어놓겠죠. 하지만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을 본 순간 제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만년필 뚜껑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단독 탐해 3호 심해 5,000m에서 초대형 히토류 광맥 정밀 타격 성공. 추정 매장 가치 수천조 원. 사실상 바다의 노다지 발견.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멍청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연구원들이 갑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들 뒤로 시커먼 진흙 기둥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10년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손에 쥐지 못했던 바로 그 검은 황금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실패한 걸? 쟤들이 찾았다고? 저는 급히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높였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앵커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더군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태평양 공해상 수심 5,000m 지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사팀은 사전에 지목한 3곳의 후보지 모두에서 고농도 히토류 퇴적층을 확인하는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제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화면 속 그래프가 치솟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봐야만 했죠.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가리키는 수치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평균 2000ppm, 최대 3100ppm.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중국의 저급 광석에 목을 매며 굽신거릴 때 한국은 바다 밑에서 순도 99%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워 올렸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장 꺼버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서가 허둥지둥 달려와 TV 전원을 뽑아버렸지만 검게 변한 화면 위에는 여전히 잔상이 남아 저를 비웃는 것만 같더군요.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감돌았습니다. 단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김 사무관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열이 뻗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 사무관, 자네도 알지? 우리가 미나미토리 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으르렁거리듯 묻자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6천억 엔을 투입했지만 채굴 효율성 문제로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본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 플랜트 기술을 가진 미쓰비시 중공업과 도쿄대 석학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수심 6,000m 아래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기압의 600배가 넘는 수압이 짓누르는 곳이죠. 거기 있는 진흙을 파이프로 빨아올린다? 이론상으론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진흙이 물에 다 풀어져서 올라오면 흙탕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흙탕물 1톤을 건지려고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국이 고작 1,800억 원짜리 배 한 척으로 그걸 해냈다. 그것도 한 번에 3군데를 찍어서 전부 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이건 쇼야. 완벽하게 연출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일갈했습니다. 한국 정부 놈들 지금 중국 때문에 똥줄이 타니까 가짜뉴스라도 퍼뜨려서 주가 방어하려는 거야. 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호주나 캐나다 같은 자원 강국도 심해 탐사 성공률이 10%를 못 넘겨. 그런데 한국이 100%?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잖아. 저는 확신에 차서 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궁지에 몰린 한국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 3100ppm이라는 수치도 어딘가에서 몰래 가져온 중국산 광석 샘플을 섞어서 조작했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단장님, 김 사무관이 쭈뼛거리며 태블릿 PC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져 있더군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방금 국제해저기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보고서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출한 시료 분석 데이터가 승인되었습니다. 뭐? 승인? 저는 낚아채듯 태블릿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ISA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의 데이터를 유효함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문서의 세부 내용을 훑어내려가던 제 눈이 특정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채취 방식, 피스톤 코어링. 특이사항, 퇴적층 구조, 원형 보존. 순간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피스톤 코어링? 그건 지질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아주 정밀한 작업 방식입니다.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주사기 바늘을 꽂듯 퇴적층 깊숙이 파이프를 박아 넣어 원형 그대로를 떠내는 기술이죠. 하지만 그건 얕은 바다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파도가 치고 조류가 흐르는 태평양 한복판, 그것도 수심 5,000m 상공에 떠 있는 배에서 바닥의 좁은 표적에 정확히 바늘을 꽂는다. 그건 63빌딩 옥상에서 낚싯줄을 내려 지상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낚아채는 것과 같은 난이도입니다. 이걸 한국이 했다고? 흔들림 제어 기술도 없는 놈들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일본의 해양 탐사 기술을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우리가 6천억 엔을 들여 삽질을 할 때 놈들은 1,800억 원으로 스나이퍼 총을 만들었다는 소리니까요. 단장님, 도요타 측에서 다시 전화가. 전화기 코드 뽑아버려.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도요타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자존심, 아니 일본 제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일본 지도와 그 옆에 초라하게 붙어있는 한반도 지도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 좁은 땅덩어리 자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저 나라가 감히 바다를 정복했다는 시나리오는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 대기시켜.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하네다 공항. 아니, 일단 정보국으로 간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한국 놈들이 무슨 속임수를 썼는지 내가 낱낱이 밝혀내겠어. 피스톤 코어링? 웃기지 마라. 분명 중국 배를 빌렸거나 아니면 바닷속에 미리 묻어놓은 걸 건져 올리는 쇼를 했을 거야. 제 심장은 분노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사기극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저 3100ppm이라는 숫자가 진짜라면? 그리고 한국이 발견했다는 그 3군데 지점의 데이터가 모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굶어 죽어야 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본이 됩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목이 졸려 죽어가는데 한국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산소통으로 유유히 숨을 쉬게 될 테니까요. 그런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자. 가서 저 건방진 가면을 벗겨주지.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뜨거운 얼굴을 식혔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을 제 입맛대로 요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검은 세단이 도쿄의 젖은 아스팔트를 찢어밟길 듯 질주해 내각정보조사실 이른바 조사실의 지하 벙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진동했지만 저는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튀어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제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 건방진 한국배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위성 데이터 확보했나? 실시간 피드 띄워. 제가 지하 상황실에 육중한 철문을 열어젖히며 고함을 치자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던 정보 분석관들이 화들짝 놀라 기립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다나카 단장이 넥타이까지 풀어헤치고 들이닥쳤으니 놀랄만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고 중앙 메인 스크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좌표 북위 16도, 동경 154도. 한국탐의 3호의 현재 위치입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닥탁. 엔터키 소리와 함께 거대한 스크린에 서태평양의 검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군사위성 미치비키가 촬영한 초고해상도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예상은 이랬습니다. 거친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싸구려 선박가파니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미숙한 선원들, 그리고 중국산 장비를 억지로 뜯어고친 조잡한 시추 장비가 삐걱거리는 모습. 그 혼란과 무질서를 포착해서 전 세계 언론에 이것 봐라, 이게 바로 한국의 수준이다 라고 터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광경은 제 상상을 비웃듯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왜 배가 움직이지 않지? 제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바다는 거칠었습니다. 파고 3m의 너울이 넘실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 떠있는 탐의 3호는 마치 콘크리트 바닥에 못이라도 박아놓은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파도는 배를 때리고 지나가는데 배 자체는 수평선과 완벽한 평행을 유지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순간 정지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DPS?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옆에 서 있던 해양공학 전문 분석관이 마른 침을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단장님, 저걸 보십시오. 배 측면의 추진기 4개가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주기를 밀리초 단위로 계산해서 반대 방향으로 역추진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오차 범위가 세상에 10cm 미만입니다. 10cm. 망망대해에서 축구장만한 배를 10cm 오차 내로 고정시킨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일본의 최신의 탐사선 지큐조차 날씨가 좋을 때나 간신히 흉내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고작 1,800억 원짜리 배로 저런 묘기를 부리고 있다고요? 운이 좋은 거야. 아니면 조류가 잠깐 멈췄거나. 저는 애써 부정하며 화면을 확대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갑판을 보여줘. 선원들 표정을 보면 알겠지. 분명 패닉 상태일 테니까. 카메라 줌이 당겨지면서 탐의 3호의 갑판과 조종실 내부가 흐릿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하는 한국인들을 기대했습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우왕좌왕하는 촌극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곳에 펼쳐진 풍경은 저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조종실 창가에 서 있는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는 뒷짐을 진 채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모니터가 아니라 창밖에 먼 수평선에 가 있었죠. 긴박감? 초조함?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TV를 보듯 지루해 보였습니다. 건방진. 지금 수심 5,000m 아래로 파이프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커피를 마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거 우리 일본의 미나미토리 섬 프로젝트 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드릴이 내려가는 동안 파이프가 휘어질까봐 전원이 달라붙어 모니터를 보며 비명을 질렀고 선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조타기를 붙잡고 씨름했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심해 탐사는 전쟁이니까요. 자연과의 처절한 사투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놈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피크닉이라도 즐기고 있는 겁니까? 저 태연함, 저 역겨울 정도의 차분함. 그건 우리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느껴져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장님, 코어가 올라옵니다. 분석관의 외침에 제 시선이 다시 갑판으로 꽂혔습니다. 탐의 3호의 후미 크레인이 거대한 강철 파이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피스톤 코어링. 제가 사기라고 단정지었던 바로 그 기술의 결과물이었죠. 제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파이프 끝을 쫓았습니다. 분명 흙탕물이 줄줄 새어나올 겁니다. 수압 차이를 이기지 못해 시료가 다 터져버렸거나 파이프가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 말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크레인이 파이프를 갑판에 내려놓고 연구원들이 캡을 여는 순간 상황실 안의 모든 일본인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툭! 파이프에서 빠져나온 것은 질척이는 진흙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양갱처럼 매끈하고 단단하게 굳은 검은색 원기둥. 길이 10m에 달하는 퇴적층 시료가 흠집 하나 없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게 가능해? 누군가 탄식하듯 내뱉었습니다. 저 검은 기둥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바닥의 지질 구조, 시간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있는 타임캡슐입니다. 우리가 드릴로 갈아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것과 달리 한국은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 바다의 살점을 예리하게 도려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우아하고 깨끗하게 말이죠. 확대해. 더 확대해. 제가 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검은 흙덩어리. 연구원이 그 위에 휴대용 성분 분석기를 갖다 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위성 해상도의 한계로 분석기의 작은 숫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반응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석기를 확인하고는 옆 동료에게 엄지를 치켜세우지 않았습니다.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트에 무심하게 무언가를 적더군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 태도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와, 우리가 해냈어 라는 환희가 아니라 계산대로 나왔군.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자는 저 건조한 업무 처리 방식. 그건 도박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게임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태도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래, 함정일 수밖에 없어. 저 배. 겉모습만 한국 배지? 내부는 분명 미국이나 노르웨이 기술진이 타고 있을 거야. 한국 놈들이 독자적으로 저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리가 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리로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비스토리, 즉 한국의 기술적 진보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과거 우리 일본이 바다와 싸우다 패배하여 도망칠 때 한국은 바다를 달래고 어루만지며 친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대교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저 화면 속의 기술 격차는 10년 아니 20년 이상 벌어져 보였습니다. 정보국장 연결해. 제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니,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띄우라고 해. 위성사진 따위로는 부족해. 가까이 가서 봐. 놈들이 배미창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저 검은 흙 덩어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눈앞에 가져오란 말이야. 분석관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공해상에 있는 타국 민간 탐사선에 군용기를 접근시키는 건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었으니까요. 단장님, 그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지금 법 따질 때야? 일본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 던질 듯이 내려놓았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뺏겼다는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깔보고 무시했던 추격자가 어느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미래에 먼저 도착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원초적인 공포. 그 고요하고 완벽한 탐의 3호의 모습은 시끄럽게 떠들던 저를 그리고 우리 일본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가짜여야 해. 제발. 가짜여야 한다고.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 달리 화면 속 탐의 3호는 닻을 올리고 다음 목표 지점을 향해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바다의 주인은 원래 자신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P1 초계기 현장 도착 30초 전. 타겟과의 거리 5마일.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조종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벙커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가스실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 바로 앞까지 걸어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공포를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짓이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보여줘. 놈들이 바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낮은 목소리로 뇌까리자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곧 선명한 적외선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다본 탐의 3호의 모습은 위성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찾던 건 배의 외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 뒤쪽으로 길게 늘어진 바닷속으로 사라진 검은 케이블과 파이프 라인을 주시했습니다. 단장님, 열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관이 차트를 띄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예상대로라면 해저면 교란으로 인한 저온 플룸이 반경 2km 이상 퍼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나미토리 섬에서 작업할 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화면 하단에 뜬 열감지 데이터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탐의 3호 주변의 바다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오염물질 확산 범위 0. 해수 온도 변화 감지 불가. 마치 바다에 빨대를 꽂고 조용히 내용물만 빨아먹는 것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스텔스 채굴이라도 한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흙을 파내면 흙탕물이 일어나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일본이 10년을 고생한 이유도 그 흙탕물을 제어하지 못해서 환경단체에게 공격받고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고요? 해킹해. 탐의 3호가 본부로 쏘는 데이터를 낚아채. 저는 이성을 잃고 명령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을 겁니다. 뚫어. 저 배가 지금 바닥에서 뭘 보고 있는지 그날 것의 데이터를 내 눈앞에 가져오란 말이야. 정보국 사이버팀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화면 속 유유히 떠있는 저 얄미운 배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배 안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치트키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뚫었습니다. 실시간 성분 분석 로그입니다. 팟 하는 소리와 함께 메인 스크린 오른쪽에 복잡한 화학 기호와 숫자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엑셀 시트 수천 장 분량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지. 스크롤 멈춰. 화면이 정지하고 제 눈앞에 하나의 성분 분석표가 거대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사라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본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그 숫자 앞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료번호 KDH054. 수심 5200m. 히토류 총량 3142ppm. 네오디뮴 함량 18.4%. 디스프로슘 4.2%. 3100.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육상 광산의 품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ppm 내외입니다. 중국이 환경을 파괴해가며 캐내는 그 광석들도 기껏해야 800에서 1500ppm 수준이죠. 그런데 바다 밑에서 건진 진흙이 3100ppm? 이건 흙 속에 히토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히토류 덩어리에 흙이 조금 묻어있는 수준입니다. 오류야. 센서 오류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수점을 잘못 찍었거나 센서가 수압 때문에 맛이 간 거야. 아니면 그래. 놈들이 미리 준비한 고농축 샘플을 센서에 갖다 댄 거라고. 바다에 이런 게 깔려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제 비명에 가까운 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분석관이 또 다른 차트를 띄웠습니다. 단장님, 오류가 아닙니다. 이건 분포도입니다. 그가 띄운 화면은 탐의 3호가 스캔한 해저 지층의 3D 단면도였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고농도층이
마치 거대한 띠처럼 해저면 아래 3m 지점에 균일하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무작정 바닥을 긁은 게 아닙니다. 초음파로 이 붉은 띠를 정확히 찾아낸 뒤 핀포인트로 관을 꽂아 2층만 빨아올린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없고 농도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겁니다.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 우리는 바닥에 있는 모든 흙을 다 긁어모았습니다. 그러니 농도는 희석되고 처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한국은 수술을 한 겁니다. 암덩어리만 도려내듯 정확하게 자원층만 타격했습니다. 이건 탐사가 아니라 정밀공학의 승리였습니다. 계산기 돌려. 제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3100ppm짜리를 가지고 경제성 평가 시뮬레이션 돌려봐. 운송비, 정제비, 폐기물 처리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중국산 수입하는 거랑 비교해보라고. 경제분석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떴습니다. 왼쪽은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할 때의 비용. 오른쪽은 한국이 저걸 캐서 쓸 때의 비용.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비용 효율성 한국 플러스 450%. 손익분기점 즉시 달성 가능. 말도 안 돼. 정제 비용이 왜 이렇게 낮아? 제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따져 물었습니다. 분석팀장이 울상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돌 1톤을 깨서 희토류 1kg을 얻는 것과 흙 1톤에서 3kg을 얻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불순물이 적으니 화학 약품을 덜 써도 되고 폐기물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친환경 정제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친환경 정제.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을 때 썼던 마지막 논리. 캐봤자 정제하면서 국토가 오염될 거다 라는 그 저주가 압도적인 품질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한국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중국보다 훨씬 싼 가격에 훨씬 질 좋은 자원을 얻게 된 셈이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고 버텼지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는 계속해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적중률 100%, 세 곳 중 세 곳 확인 완료. 추정 매장 가치 산정 불가, 측정 범위 초과. 3,500조. 누군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저건 돈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함 전기차. 저게 없으면 다 고철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의 석유를 손에 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벙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엘리트 관료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자원 빈국이라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 우리 일본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단장님, 도요타 회장님 전화입니다. 연결할까요? 비서가 겁에 질린 채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기를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받아서 뭐라고 할까? 회장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한국한테 가서 흙 좀 나눠달라고 구걸하십시오. 라고 할까? 저는 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은 박살났고 제 논리는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탐의 3호가 캐낸 저 검은 흙 덩어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진짜 지옥은 아직 베일도 벗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탐의 3호의 태극기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펄럭임이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아서 저는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잔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망막에 화인처럼 새겨진 3142ppm이라는 숫자와 거대한 태극기를 펄럭이며 대양을 가르는 탐의 3호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망 진단서였죠. 단장님, 아직 보셔야 할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수석정보분석관 사토가 유령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전화기 파편을 피해 두툼한 검은색 가죽 파일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더군요. 표지에는 1급 기밀 K방산 공급망 심층 분석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치워. 더 이상 뭘 봐. 한국이 자원을 찾았다는 거? 이제 다 알잖아. 제가 힘없이 손을 휘저었지만 사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건 자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아니 어떻게 안 쓰느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안 쓰느냐? 그 기묘한 말장난 같은 문장이 제 호기심을 아니 불길함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 제가 느꼈던 공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미사일의 조종 날개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핀 액추에이터의 설계 도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전략 물자 사마륨 코발트 자석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죠. 단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륨 코발트는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유도무기의 심장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F-35 전투기, 그리고 우리 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까지. 이게 없으면 미사일은 날아가지 못합니다. 사토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안심했던 겁니다. 사마륨의 원료는 90% 이상 중국이 쥐고 있고 가공 기술조차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수출을 끊으면 한국에 잘 나가는 K방산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고 계산했었습니다. 자원을 캐낸다 해도 정제하고 자석으로 가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설계도면 옆에 적힌 붉은색 코멘트가 제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한국형 신형 유도무기 사마륨 사용량 35% 감축, 설계 완료. 대체 기술, 고효율 비히토류, 하이브리드 모터 실증 성공. 이게 무슨 소리야? 히토류를 줄였다고? 제가 쉰 목소리로 묻자 사토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놈들은 자원을 찾기 전부터 이미 자원이 없을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설계 대비 히토류 사용량을 30% 이상 줄이는 독자적인 구동 구조를 개발했고 심지어 레이더 전력 모듈에서는 대체 자석을 사용하는 실험까지 끝마쳤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일어 책상을 짚어야 했습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아니, 이건 완벽한 기만 전술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며 비웃고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개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자원을 캐내는 공급의 칼. 다른 하나는 자원 없이도 무기를 만드는 기술의 칼.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공격하면 한국은 상관없어, 우린 바다에서 캐면 돼 라고 받아칩니다. 만약 채굴이 늦어지면 괜찮아, 우린 기술로 사용량을 줄였으니까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어 라고 비웃습니다. 이중방어막, 아니 불치망모. 한국은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완벽한 생존 구조를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끊자마자 공장이 멈췄습니다. 대체 기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린 지난 30년간 돈 주면 사오면 그만이라며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고 효율성만 따져가며 중국의 모든 공정을 넘겨줬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던 겁니다. 단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토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리 관저에 보고해서 한국과의 협상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쥔 저 공급망에 숟가락이라도 얹지 않으면 일본 방위산업은 괴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이 마치 제 심박수처럼 빠르게 느껴지더군요. 딸깍. 경제산업성 대신 비서실입니다. 다나카입니다. 긴급사항입니다. 대신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당장 한국 정부에 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지 않으면. 다나카 단장.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툭 끊어버리더군요.
지금 막 강요회의가 끝났네. 자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습니까? 그럼 빨리 보고를. 보고는 필요 없네. 자네에 대한 처분이 먼저이니까.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분이라니요? 자네 지난 10년간 미나미토리 섬 프로젝트에 6천억 엔을 쏟아부었지? 그 결과가 뭔가? 흙탕물뿐이었어. 그런데 한국은 1,800억 원으로 성공했더군. 이 막대한 예산 낭비와 무능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토사구팽. 그들은 지금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와 경제 붕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만하게 한국은 별거 아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제가 그 재단에 바쳐질 가장 완벽한 재물이었습니다. 자, 장관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 놈들이 비상식적으로 경비병, 비서실장의 외침과 함께 벙커의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공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나카 켄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느낌은 끔찍할 정도로 생경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없으면 이 사태를 누가 수습해? 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건 나라고. 하지만 공안들은 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부하 직원들, 방금 전까지 제 눈치를 보던 그 엘리트 관료들은 누구 하나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저를 외면했죠. 그들의 침묵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실패했어. 그리고 우린 살아야겠어. 복도로 끌려나가는 제 눈에 열려있던 상황실 문틈으로 메인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탐의 3호의 화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 일본의 심장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기술 하나로 버티는 독한 놈들이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 도끼가, 그 철저한 준비가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요. 노우란 말이야.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제 절규는 차가운 지하복도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는 공허했습니다.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저는 한국이 쏘아 올린 그 거대한 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패배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사토 분석관이 제가 보던 블랙파일 한국의 대체기술 보고서를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모습을. 일본 정부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신들의 무능을 증명하는 저 뼈아픈 증거를 덮어버리고 그저 저라는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는 속셈이겠죠.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손목을 조여오는 수갑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짓누르는 하나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잃었고 기술을 잃었고 이제는 미래마저 잃었다.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눈을 뜨면 다시 한국을 비웃을 수 있었던 그 오만하고 행복했던 어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하지만 1층 로비에 도착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은 현실이고 한국은 이제 우리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름 다나카 켄지. 직업 전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TF 단장. 맞습니까? 취조실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비릿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특수부 검사는 마치 죽은 생선을 다루듯 건조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 손목을 짓누르는 수갑의 차가운 감촉보다 저 젊은 검사의 경멸 어린 시선이 더 뼈아프게 다가오더군요. 묵비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당신 하나 입 다문다고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검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미나미토리 섬 프로젝트 예산 유용 그리고 한국 탐사 데이터 조작 지시. 이거 당신이 단독으로 결정한 거 맞죠? 윗선 지시 없었고.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단독? 6천억 엔짜리 프로젝트를 일개 단장이 혼자 결정해? 자네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말이 되게 만드는 게 내 일입니다. 검사는 볼펜을 딱딱거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당신네 내각은 당신을 지목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동안 누려온 권력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니까. 그는 친절하게도 미리 작성된 진술서를 제 앞으로 밀어주더군요. 본인은 탐사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한국의 성과를 축소 보고하였으며 완벽한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분석했던 그 3100ppm의 진실도 한국의 비이토류 모터 기술에 대한 경고도 이종이 쪼가리 안에서는 모두 한미친 공무원의 망상과 조작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사인하시죠. 그러면 옷은 벗겠지만 적어도 연금은 나오게 해드리지. 저는 만년필을 쥐는 대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선이 닿은 곳은 취조실 구석 천장에 매달린 낡은 브라운관 TV였습니다. 당직 순경이 보라고 틀어놓은 뉴스 채널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탐의 3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취재진은 탐의 3호의 심장부 연구실을 단독 공개합니다. 검사는 제가 사인을 미루자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제 귀에는 라이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온 신경은 저 작은 사각형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 탐의 3호의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곳이 최첨단 장비로 도배된 차갑고 번쩍거리는 SF 영화 세트장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썼던 6천억엔짜리 예산이라면 응당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카메라가 비춘 한국의 연구실은 처절했습니다. 좁아터진 선실 구석에는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며칠을 못 씻었는지 떡진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모니터 주변에는 절대 졸지 말 것, 이번에 실패하면 집에 못 간다 같은 투박한 손글씨 쪽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 연구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수심 5,000m요? 거긴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둠입니다. 화면 속 중년의 연구원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바다에서 고작 좁은 표적 하나를 찾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63빌딩 꼭대기에서 낚싯줄을 내려서 지상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을 낚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 읊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확률과의 싸움, 그 막막함을 보여주는 단어였죠. 자료 화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초기 탐사선들이 거친 파도에 휘청거리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장비가 변변치 않아 연구원들이 직접 밧줄을 몸에 감고 갑판으로 뛰어드는 모습, 녹슨 파이프를 닫고 조이며 밤을 새우는 모습들. 나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자원 빈국의 서름. 한국지질자원연구원팀은 지난 30년간 실패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는 대신 그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바다에서 휴양을 즐길 때 그들은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지질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었다. 그 한 문장이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땠습니까? 미나미토리 섬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데이터를 폐기했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책임지기 싫으니까요. 심해는 돈이 안 돼. 그렇게 결론 내리고 편하게 중국산 자원을 사쓰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편안함을 살 때 한국은 그 거친 바다 위에서 피와 땀으로 미래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놈들. 독하네. 정말 독해. 앞에 앉은 검사가 TV를 힐끔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흙탕물 뒤집어 쓰면서 뭐 하는 짓입니까? 그냥 사다 쓰면 되지. 저러니 한국이 선진국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나카 씨? 그의 경멸 어린 말투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건 제 평생을 지탱해온 일본 엘리트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제가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틀렸어. 자네도 나도. 그리고 일본도 다 틀렸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을 봐. 저게 미개해 보이나? 컵라면 먹으면서 밤새는 저 모습이 자네 눈에는 우스워 보이나 보지? 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수갑이 쩔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6천억 엔을 쓰고도 실패했어. 왜인 줄 아나? 우리는 양복 입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론만 떠들었기 때문이야. 손에 흙 묻히기 싫어서 하청업체만 쥐어짰기 때문이라고. 제 목소리는 점차 고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1,800억 원짜리 배 위에서 목숨을 걸었어.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미친 놈 소리 들으면서 30년을 버텼다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 저 3100ppm이라는 기적을 만든 거야. 저건 운이 아니야. 우리가 잃어버린 헝그리 정신 그리고 우리가 비웃었던 그 절박함이 만든 승리라고. 검사는 입을 딱 벌린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화면 속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연구원의 미소가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권력 눈치 보며 가짜 보고서를 쓰던 저 같은 인간은 평생 가질 수 없는 성취라는 이름의 진짜 훈장이었으니까요. 나는 서명 안 해. 저는 진술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찍!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취조실을 갈랐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검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파악은 자네가 못하고 있어.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허공에 날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서명한다고 일본이 살아날까? 천만에. 밖을 봐.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 한국은 이제 바다의 주인이 됐고 자원과 기술을 양손에 쥐었어. 우리가 여기서 내 탓이니 네 탓이니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비로소 보였습니다. 제가 왜 졌는지. 아니, 일본이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탐의 3호. 그 배는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 빈국이라는 숙명을 거부한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투쟁기였고 안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검사 양반, 그거 아나? 저는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며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더 간절하냐, 누가 더 끝까지 파고드느냐.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졌어. 저들의 저 더러운 작업복이 자네가 입은 그 비싼 양복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만. TV 화면 속에서는 탐의 3호가 석양을 받으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전보를 울리며 개선하는 장군처럼. 그 당당한 모습 앞에서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적국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승자를 향한 패자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경외였습니다. 당신은 미쳤어. 기회를 걷어찬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검사는 악담을 퍼부으며 취조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막이 내리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다시 찾아온 정막. 그 좁은 방 안에 남은 건 저와 벽에 걸린 낡은 TV, 그리고 제 발치에 찢겨 널브러진 허위 진술서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 아니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평생을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통계와 수치를 조작하며 살아왔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선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것은 뼛속까지 시려오는 거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개인이 망가졌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대일본 제국이라는 시스템이 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문득 그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소니가 워크맨을 만들고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카를 만들 때 우리는 그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래서 바다 건너 한국이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개발할 때
우리는 어차피 우리 기술 뺏기는 거 아니냐며 비웃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그 나태함이 결국 오늘의 이 비극을 만든 겁니다. 속보, 도쿄 전력, 예비 전력률 3% 미만, 블랙아웃 공포 현실화, 도요타, 닛산 등 주요 5대 기업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선언. TV 화면 하단에 붉은색 자막이 긴급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도쿄의 거리는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은 꺼졌고 전철은 멈춰섰으며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불빛에 의지해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그것은 전쟁터였습니다. 총소리만 없을 뿐 문명이 붕괴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밸브를 잠근 지 불과 48시간.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은 단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화면이 전환되어 비춰주는 서울의 밤거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화려한 LED 전광판, 멈추지 않는 공장 라인, 그리고 바다에서 자원을 퍼올리는 탐의 3호의 늠름한 모습. 우리는 30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 제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야. 갈라파고스라는 감옥 속에. 세계가 변하고 경쟁의 법칙이 바뀌는 동안에도 우리는 일본식만 고집했습니다. 품질은 좋지만 비싼 제품, 안전하지만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문화. 그 사이에 한국은 실패를 데이터로 만들고 굶주림을 동력으로 삼아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탐의 3호가 찾아낸 3100ppm의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한국이 지난 세월 축적해온 혁신의 총량이었습니다. 단장님,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사토 분석관이었습니다. 조금 전 벙커에서 제 보고서를 파쇄기에 갈아버렸던 그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 같은 것이 들려있더군요. 여긴 어떻게 들어왔나? 공안들이 막지 않던가? 사정했습니다. 단장님께 꼭 전해드릴 게 있다고. 그리고 지금 밖은 통제불능이라 경찰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사토는 힘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규동 한 그릇과 꼬깃꼬깃 구겨진 A4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식사도 못하셨을 것 같아서. 지금 밥이 넘어가겠나? 저 종이는 뭔가? 제 시선은 규동이 아니라 그 구겨진 종이에 꽂혔습니다. 사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벙커에서 파쇄하기 전에 몰래 빼돌린 마지막 장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ISA에 제출한 향후 운영계획서의 부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장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록시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1. 핵심 원칙 자원의 무기화 반대. 2. 제한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정 가격으로 정제된 히토류 우선 공급 가능. 3. 단 조건부 승인 해당 국가의 환경기준 준수 및 공동연구 참여 필수. 이게 사실인가?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토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욕하고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누명을 씌우려던 그 시간에 한국은 이미 일본에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처럼 자원을 무기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받고 나누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부끄러움. 그것은 단순히 패배감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자원을 찾으면 중국처럼 우리 목을 조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테니까요. 자신들의 수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소인배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쥔 강자가 되었음에도 칼을 휘두르는 대신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인배.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릇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6천억 엔을 쓰고도 욕심 때문에 실패했지만 한국은 1,800억 원으로 성공하고도 그 성과를 나눌 줄 아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토. 네, 단장님.
우리는 졌다. 기술에서 진 게 아니야. 정신에서 졌어. 저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뺨을 적셨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일본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단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단장님을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면 오히려 단장님이 한국의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사토의 걱정 어린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죠. 사토, 자네 아직 그 규동 따뜻한가? 네. 아직 온기가 있습니다. 이리 주게. 배가 고프군. 저는 나무젓가락을 뜯어 밥을 한 술 크게 떴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잘 들어라, 사토. 제가 밥알을 씹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문서를 들고 법정으로 갈 거다. 아니, 기자회견을 자청할 거야. 단장님, 그러다간 진짜 매장당하십니다. 매장?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끝난 놈이야. 저는 규동 그릇을 내려놓고 사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살려야지.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뿐이야. 저는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TV 속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에 손을 잡는 것.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저들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해. 그러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한국이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우리가 무능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걸. 사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린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원본 데이터 백업해둔 게 있습니다. 고맙다. 저는 남은 밥을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뱃속이 든든해지니 머릿속도 맑아지더군요. 지금까지 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생존을 위해 진실을 말할 차례입니다. 비록 그 진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 하는 굴욕적인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철창 밖으로 보이는 좁은 창문 너머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바다 건너 동쪽에서 불어오는 탐의 3호가 일으킨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그 바람은 낡고 부패한 일본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수, 여기 검사 다시 불러.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할 말이 있다. 내 발로 걸어나가서 전 국민 앞에서 이 모든 쇼의 전말을 밝히겠다고 전해. 제 목소리는 유치장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이 아니라 각성한 자의 포효였습니다. 이제 진짜 쇼는 시작될 겁니다. 오만한 일본이 무너지고 위대한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말입니다. 검사, 내 말 안 들려? 전 국민 앞에서 자백하겠다고. 제고함에 검사가 다시 철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골치 아픈 스캔들을 미친 공무원의 개인 일탈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좋습니다. 다나카 씨. 그 잘난 애국심 마지막으로 발휘해보시죠. 대신 대본에서 한 글자라도 벗어나면 당신 가족들 연금까지 싹 다 압류될 줄 아십시오. 그렇게 저는 도쿄경시청 대강당에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제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내신, 외신할 것 없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기자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뒤편 상석에는 관방장관과 비서실장이 팔짱을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어서 지져라. 네가 모든 걸 망쳤다고. 그리고 죽어라.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삐 하는 하울링 소리가 장내를 갈랐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정적.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TF 단장 다나카 켄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의 심해 탐사 실패와 현재의 전력 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관방장관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비서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비웃고 있더군요. 아마 잘 처리됐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정확히 3초 뒤에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저 개인의 무능이나 데이터 오류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방장관의 눈썹이 꿈틀거리더군요. 저는 품속에서 사토가 건네준 꼬깃꼬깃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 렌즈 정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달 우리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국제협력 제안서 NXC의 사본입니다. 이봐, 마이크 꺼. 끌어내. 비서실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어. 수백 대의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 상황. 경호원들도 섣불리 저를 제압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틈을 타 저는 문서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심장에 꽂는 논리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문서 제4조 2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에너지 위기를 겪는 인접국가에 탐해 3호가 채굴한 히토류를 국제 시세의 80% 수준인 공정 가격으로 우선 공급할 의사가 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들리십니까? 한국은 우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밸브를 잠갔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사색이 된 관방장관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은 이 제안서를 파쇄기에 갈아버렸어. 왜?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감히 조센징 따위가 우리를 돕는다니 말도 안 된다며 국민들이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들은 알량한 자존심만 챙기고 있었다고. 그만. 저놈은 미쳤어. 저건 위조된 문서야. 관방장관이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꼴이 가관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팩트의 두 번째 탄환 기술적 체크메이트를 날릴 차례였습니다. 위조?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는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밤새 분석했던 한국의 비히토류 모터 기술 데이터였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운 좋게 자원을 찾았을 뿐이라고 선전했지. 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를 봐. 한국은 자원만 찾은 게 아니야. 히토류 없이 돌아가는 모터, 사마듐 없이 날아가는 미사일을 이미 개발해서 실전 배치까지 끝냈어. 이건 국제특허기구에 정식 등록된 기술이야. 검색 한 번이면 나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당신들은 왜 국민들에게 숨겼나? 저는 기자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위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한테 목이 졸려 죽어가는데 한국은 중국이 없어도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짜다. WIPO에 등록되어 있어. 관방장관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반박 불가능한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조항 그리고 법적 증거로 상대를 완벽하게 압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게 배운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숨을 고르며 톤을 낮췄습니다. 분노를 토해낸 자리에 깊은 허탈감과 진심 어린 호소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6천억 엔을 허공에 날리고도
1800억 원으로 성공한 한국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죄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파고스였습니다. 섬나라라는 좁은 우물에 갇혀 바깥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한국이 얼마나 치열하게 칼을 갈았는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봤던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컵라면을 먹던 한국연구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편안함을 살 때 그들은 고통으로 미래를 샀습니다. 그러니 인정하십시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일본 전역의 국민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한국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들이 내민 손을 잡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자원을 정당한 대가로 사오는 것. 그것만이 암흑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연행에 비서실장의 비명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양팔이 억센 손에 잡혀 꺾였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끌려나가는 제 등 뒤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내부 고발자를 향한 경의의 빛이었습니다. 회견장을 빠져나가기 직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관방장관과 그를 둘러싸고 질문 세례를 퍼붓는 기자들이 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일본 제국의 시스템이 종이 한 장, 한국의 진심이 담긴 그 문서 한 장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습니다. 보고 있나,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어. 당신들이 만든 그 파도가 결국 이고인 물을 뒤집어 엎었군. 경찰차에 밀어넣어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도시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나라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 폭로로 인해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한국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한국의 배, 탐해 3호가 실어 나를 그 히토류가 일본의 공장을 다시 돌리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한때 식민지였고 전쟁의 폐허였으며 자원 하나 없는 불모지라 무시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거인. 저는 시트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갑찬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를 제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바퀴의 축은 이제 도쿄가 아니라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그 누구도 심지어 신이라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도착했다. 내려. 경찰차의 시동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앞좌석에 앉은 형사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도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들어 오더군요. 밤새 기자회견장에서 소리를 질러대서인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공기가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갑찬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는 다시 돌아온 유치장의 높은 회색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곳을 지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벽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일, 아니 제가 지켜봐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잠깐 저거 소리 좀 키워주게. 유치장 입구 안내실에 켜져 있는 라디오에서 다급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용이 심상치 않은지 볼륨을 높여주더군요. 긴급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금일 오전 9시를 기해 한국 정부의 전략적 자원 협력을 위한 특사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관방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총리는 한국의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 중입니다. 형사가 헛바람을 들이키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진짜였어? 정부가 항복한 거야? 진짜로? 저는 대답 대신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항복. 네, 그건 명백한 백기투항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따위라며 콧대를 세우던 그들이 재폭로가 터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존심보다 무서운 게 국민들의 분노였겠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의 공포였을 겁니다. 전기가 끊기고 공장이 멈춘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오직 서울에 있다는 걸 그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자. 형사가 제 등을 떠밀었지만 그의 손길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치장 복도를 걸어가며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해는 분명 동쪽 이곳 일본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제 눈에는 저 바다 건너 서쪽 하늘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증권가는 개장을 준비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방산기업과 지질자원연구원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러브콜이 팩스기기가 과열될 정도로 쏟아지고 있겠죠. 반면 이곳 도쿄의 관가는 초상집 분위기일 테고요. 저는 철창 안에 다시 들어와 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만은 억만장자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았으니까요. 가진 것 없던 나라가 땀과 눈물로 빚어낸 기적의 실체를. 그리고 그 기적이 허상이 아니라 오늘 내 조국 일본을 살리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다는 이 완벽한 결말을 말입니다. 철창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제 낡은 구두 끝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태평양 한복판에서 묵묵히 파도를 가르고 있을 탐의 3호의 모습을. 그 배에 탄 연구원들은 지금쯤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또 다른 검은 보물을 찾아 심해를 응시하고 있겠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자신들의 할 일을 하면서. 그 무심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비로소 자신이 바라봐야 할 거대한 하늘을 찾았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경이롭고도 무서운 그 거인을 향해 저는 마지막 경의를 표하며 이긴 고백을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6천억 원을 쓰고도 실패한 자들의 오만함과 1,800억 원으로 기적을 만든 자들의 절박함. 그 승패를 가른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바다 밑까지 확장하고 있는 탐의 3호와 연구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경의를 보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가장 영화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